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시까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충남교육청은 법적 절차를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는 법제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지영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다음은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강영미 대표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대 교직과 조은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표결과 재표결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 전국에서 첫 사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예. 좀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시는지 변호사님 말씀 좀 예. 해주시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폐지 대단히 환영합니다. 네. 일단 학생 인권 용어라는 자체가 학생 인권과 또 교사 인권을 갈라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학생 인권이라는 것이 학생이 마치 성인과 같은 그런 성숙한 존재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말하면 또 학생이 자기가 하면 학생 인권이고 남이 하면 인권 침해이고 이렇게 내로남불이고 또 내용을 보시면 이 학생 인권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처벌하게 되고 결국 교사를 죽음으로 모는 이러한 조례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지를 대단히 환영합니다. 예,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예, 우리 저 교수님,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예. 네, 저는 뭐 사범대학에서 예비 교원을 가르치는 그 네. 교수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이제 교사들의 인권, 교권도 사실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충남 조례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게 이제 그 뚝딱하고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많은 네. 토론과 또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 기간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해보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또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좀 낱낱이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하는 거하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거쳤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는데 네. 만약에 폐지를 해야 된다면 폐지의 과정도 토론과 공청회와 이런 거를 통해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는 이제 아직 없는데 과거에 이제 주민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제 시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전의 어떤 학부모 단체를 이제 대신 또는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지역 교육계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네, 우선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곳이 학교여야 된다고 당연히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폐지된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짓밟혀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 이제 학생 인권 용어 자체가 교사 인권과 갈라치기 하는 용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 인권을 얘기하면 학생 인권을 랑 갈라치는 것인가? 예. 이런 의문이 들어요.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교사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의
대전이나 다른 최근 교육계 분위기를 질문하셨는데 네. 역시나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교원단체들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인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뭔지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는데 이제 다시 체벌이 부활하는 거냐, 네. 우리 다시 학교에서 맞는 거냐 이런 두려워하는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네. 다행히 그 댓글에는 절대로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학생들이 이런 역사적 퇴행을 겪으면서 좀 불안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폭력으로 교육하던 그런 과거의 학교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네.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인권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경기도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충남에서는 2020년에 이제 제정해서 시행이 됐는데 일단 변호사님께서 이 조례가 물론 조례 폐지를 이제 찬성하시는 입장이지만 조례가 시행된 배경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조은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충남인권조례가 2020년에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되고 논의도 없었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인권 이런 논의는 이제 교육기본법에 학생들도 이제 교육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2006년부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이제 아동 또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 지금 노동계에서 넣거든요. 그것을 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그렇지만 이제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학생인권이 제정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은 사실 교육감 직선제와 연결됩니다. 교육감 직선제로 나오면서 이제 후보와의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네. 학생 인권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큰 이슈가 돼가지고 네. 그것이 2010년에 성공하고 2010년에 이제 그게 그 교육감 선거가 전국 지방 선거하고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때 이제 진보 진영의 큰 이슈가 돼가지고 네. 2010년에 경기도, 2011년에 이제 전북이죠. 전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2012년 그리고 전북이 2013년. 그래서 네 곳이 이제 2010년 초반에 제정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일단 그 강영미 대표님께서 주요 내용을 한번 그 학생 인권 조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예시로 설명을 네. 드리면 네.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장은 총칙인데요. 여기에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 정리,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 원칙, 그리고 교육감과 학교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의 책무까지 포함돼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학생의 인권 부분인데요. 이 학생의 인권을 4가지로 크게 나눠서 명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자유권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고요. 세 번째가 참여권인데 학생 자치 활동 참여 그리고 학교 운영에 참석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권에는 학교 급식에 관한 권리,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이렇게 명시돼 있고 마지막 3장은 이제 학생인권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 파트인데요.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 학생인권센터 등 학생들이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절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저 조은순 교수님, 네. 지금 이게 도입된 곳이 7개 시도인가요? 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좀 끊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유가 이 학생의 인권,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자 좋은 취지인데 이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사실 학교는 좀 오래된 학교의 전통과 문화가 있고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학교라는 곳의 교육 과정은 기존에 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렇죠. 그렇죠. 크게 한 4가지의 갈등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첫 번째는 이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목적 자체가 우리 지금 강영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뭐 자율권, 평등 이렇게 있지만 어디까지를 보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존에 학교의 그 선생님들 그다음에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관습 문화와 갈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자율과 책임의 문제점, 한계점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장이 되면은 이제 교권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당연히 충돌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운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예. 세 번째는 생활 지도의 이제 충돌입니다. 복장 자유, 그다음에 두발 자유, 그다음에 행동의 자유. 그 네 번째는 정치적인 쟁점과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학생 조례가 마치 이제 정당의 어느 특정 정당의 지지와 반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갈등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 생활 그다음에 그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모두 함께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시행 후 좀 달라진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권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 이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학생들은 어떤 센터나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이 조례를 시행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규칙들이 사실 무력화됐습니다. 아. 사실 학교 규칙 이제 제가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란 건데요. 아. 이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법률에서 이 학교 규칙을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고 네. 또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네. 보면 구체적으로 그 학교 규칙을 정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들, 뭐 소지품 검사를 할지 휴대폰 사용 이런 것들 다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학교 규칙들을 조례에 맞추도록 다 이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 그런가요? 예. 사실 뭐 법률상 보면 상위가 맞죠. 예. 그러나 이제 법률에서는 이제 학교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을 중간에 이제 교육감이 만든 조례가 들어와 가지고 학교 규칙들을 전부 다 이제 새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소지품 검사도 못 한다. 학교에서 두발 뭐 규제를 했던 것들도 이제 다 못 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큰 변화는 이제 인권 이렇게 하면 학교 규칙과 다르게 규칙도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권 그러면 인권은 엄청 추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그리고 또 이 조례에는 열거되지 않은 내용도 다 이렇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그러면 교사들이 도대체 학생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를 하라는 말이냐 해서 이 인권이란 것은 교사들 자체가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는 또 그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사를 진정하게 내것도 또 이게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징계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법이 된 것이죠.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학생들과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교사들은 손을 못 대게 되죠. 네. 네. 교사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교사가 예. 학생을 방치할 수 없게 만드는 예. 그러한 조례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네. 그 어떤 성과와 한계를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예. 그 이제 이게 7개 시도의 조례를 실행한 역사도 좀 다르고, 네. 그 지역의 특정 문화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딱 나눠서 아마 그 성과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을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례 시행 이후에 뭐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감소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학교 폭력이 늘었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폭력이나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어느 각도에서 볼 것이냐 하는 거에서 이제 하나의 그 선택이 인권 조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라고 했을 적엔 상당히
복합적인 그 상황입니다. 네. 가정 환경도 있고 개인 성향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 교권은 무조건 이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학생을 앞에 내세워야 되고 모든 것은 교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면 교사의 네. 인권은 어디로 갔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네. 이 성과를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작은 세부 이슈별로 보고 좀 이거를 체계적으로 나눠서 보는 이런 과정도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영미 대표님께서는 이제 학부모시잖아요. 우리 소중한 아이가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다양하시겠어요. 좀 어떻게 좀 짚어보세요. 예.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당연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다니를 원하고 민주적인 그렇죠. 학교 네. 분위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권리만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인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 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학교 내에서 제대로 교육한다면 이런 인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배운다면 오히려 저는 갈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계속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인권을 빼앗아야 내 인권이 보장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우려스럽고요. 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에 저는 어떤 교사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교문을 들어설 때 항상 아이들의 두 발이나 복장을 먼저 보고 어디를 지적해야 되지를 생각했던 내가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비로소 아이들의 얼굴과 미소를 보게 되었다. 아침에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라는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한다면 학생 인권과 교사가 충돌하는 나쁜 학생 인권은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학생인권조례 이제 인권에 관해서 이제 어떤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가면 좀 안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제가 드는데요. 이 조례를 둘러싼 이 쟁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사의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 이제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반면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사 단체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이제 엇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나와주신 분들 견해를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방금 우리 강영미 대표님께서 학생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런 공감대가 생겼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이고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배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배경 자체가 학생은 이 보호와 양육만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다. 이게 큰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이라는 것은 학생 자체가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보호 양육받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 삶의 주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법적 용어인데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결정권. 그래서 학생에게 스스로 너희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호와 양육의 주체가 아니야. 그러면서 교사로부터 보호하거나 양육받는 존재가 아니야. 또 학부모로부터 보호하고 양육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사가 교사로서의 이게 이제 학원 강사처럼 되는 거죠. 생활 지도를 할지, 뭐 아까 우리 강영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의 두발, 소지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방치하고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이제 직업 강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강 대표님은? 예. 저는 오히려 학생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생긴다고 보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인권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사도 인권이 있고 그 교사의 인권을 지키는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사실 그 소통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을 통한 그런 침해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조사한 여러 자료를 보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교권 침해 횟수 건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조은승 교수님께서는 예비 교원을 양성하시 지금 네. 지금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어떤 그 교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또 갖고 네, 계세요? 조금 이제 원론적인 네. 교육학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이제 교직 업무를 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업을 하는 전문 교과의 영역과 네. 학생들의 생활 지도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교사가 교직의 업무 중에 가르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이제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근데 지금 요 그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하고 관련되는 저희 전문 용어로는 이제 정의적인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자율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복장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학교는 지덕체의 전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맡아야 되는 부분 중에 저희가 예비 교사를 지도할 때 수업을 하는 인지적인 영역은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 가르치고 자격증 받고 시험 보고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교권으로 봤을 적에는 이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지도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자율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요렇게 그 충돌이 가능한데 저희가 요거를 지도할 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지역마다 무엇이 표준이라고 이렇게 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도 사례가 좀 많이 축적돼야 되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노하우도 좀 많이 쌓여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학생 하나를 딱 놓고 이 폭력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밸런스,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지금 이 토론의 과정도 이런 것을 잡아가는 과정이 않나.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제 학생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이제 조례에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권리를 많이 보장을 이제 해줘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근데 이제 해석에 따라서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일부 이제 학생들의 경우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뭐 다른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거든요. 그 자칫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호사님 학생들의 권리 그럼 어디까지 인정의 범위에 또 들어가는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예, 조은선 교수님이나 우리 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죠. 그리고 그 보장하는 주체가 사실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학생 인권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학생 인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가 물을 흐린다는 거죠. 사실 이제 방금 사생활 자유 말씀하시고 휴식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이 피곤하죠. 그럼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그럼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깨울 거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되니까. 그럼 뒤에 가서 서 있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이 아니 선생님 내가 피곤해서 자겠다는데 쉬겠다는데 저 인권입니다. 하면 교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휴식권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조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교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학생을 깨워서 뒤로 보내는 것 자체가 학생 인권 침해냐? 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야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이 제가 인권 침해입니다. 학생 인권은 제가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조례에 열거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용하면 선생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조은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생활지도 방법 이게 이제 교육부가 교원의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 해가지고 고시를 작년 9월에 냈어요. 얼마나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속이 아픈 게 아니 그럼 교사가 지금까지 학생을 이렇게 뒤에 가서 서서 있으란 말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또 조언도 못하고 또 뭐예요 주의도 못 주고
훈육도 못했고 훈계도 못했냐? 이걸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놨습니다. 고시해놨어요. 그래서 아이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뭘 했냐? 얼마나 교육이 망가졌으면 이걸 교육부에서 고시까지 내려가지고 학생 지도 방법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됐느냐? 정말 이게 통탄스럽습니다. 네. 그 우리 조은수 교수님 이제 직접 교원을 양성하시고 교육을 시키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이제 학생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그 지도를 해주시는지. 네네. 지금 저 이제 지 변호사님 저거 이제 말씀하신 거 보고 저도 이제 막 웃음이 나오는데 네. 이게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뭐 저는 예비 교사도 이제 지도하지만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대화와 뭐 그러시죠? 연수 이런 게 네.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선생님들에게 요 내용을 요렇게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요런 성과를 보고 요렇게 평가하십시오. 요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이 생활지도가 너무 어려워서 네. 학교를 떠나고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시면 정말 저도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기존 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중에 일부는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그 뭐 청소년 기고 질풍노동의 네, 노도의 질풍노도의 시도고 시기. 예.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 생활 지도가 본연의 교사의 업무인 가르치는 업무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못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예비 교사들을 가르칠 때 학습권이 먼저고 학생이 먼저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요즘은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교생 실습을 나가던가 네. 할 적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너의 권리도 찾아라. 네. 교사의 인권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무조건 당하는 그 상황이라면 피해야 되고 법적으로 무엇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저희도 사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자라온 환경, 성향 이 다 달라서 이제 교사님들이 지도하시기에 참 그렇죠. 어려우시니까 저런 지도서 해설서까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저기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권리 아까도 이제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때 학생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학생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당연히 학생에게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칙이 무력화됐다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조례 안에서도 학교장이 그 전자기기 소지에 관한 사용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학교 구성원들이 상의해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충분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친다면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기 결정권 말씀하셔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아동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늘 인간은 매일매일 이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어른들이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아이들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까를 도와주고 교육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자기 결정권을 길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월호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은 믿고 기다렸어요. 그때 만약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서 자기 안전에 대한 결정을 했다면, 그런 선택을 했다면 희생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충남하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폐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천막농단까지 지금 벌이셨고, 현장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되게 이제 중요한 용어가 예. 우리 조은순 교수님은 이제 학생도 미성년자다 이렇게 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영미 대표님도 이제 학생들도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이냐, 이거 딱 이겁니다. 네.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또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핵심이거든요. 네. 과연 학생을 미성년자로 취급할 수 있느냐,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사실 이제 우리는 미성년자라는 제도를 두면서 19세 이상이 되어야 네.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 하고, 헌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권들, 특히 이제 선거권부터 벌써 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권, 뭐 거소 지정권. 사실 엄마가 부모가 학생이 어디 살 건지 거소 지정권을 갖고 있는 거지, 학생이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또 학생이 무슨 직업의 자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학생이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란 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학생의 인권을 보호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학생이 인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다. 이 학생의 인권을 주고 계속 교육시키는 건 이건 훈련입니다. 학습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걸 강영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네가 결정해봐, 이런 것은 완전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또 선생님 울타리 안에서 학교 자체 활동해봐, 이런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권이란 건 그게 아니죠. 인권은 국가를 향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대국가적으로, 인권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학생 인권이 없으면 학생이 전혀 보호가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인권 폐지하면서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만든 이게 이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대체안으로 바로 입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제 학생의 권리의 행사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교의 그 학생의 권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은 교육 활동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학생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교원과 보호자의 제한을 받아라, 감독을 받아라, 이것이거든요. 사실 이 원칙 하나 넣으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학생인권 조례 이제 후속 법안까지 이제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혼란은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학생인권, 교사인권, 이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 어떤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될지.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줄다리기 지금 싸움처럼 네. 보이기도 하는데, 뭐 저는 지금 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미성년이라 이제 보호의 대상이고, 또 특히 이제 저는 뭐 예비 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보호하지만 또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의 성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정이 되는 것도 좋고 폐지가 되는 것도 좋고 논란의 여지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분들의 서로의 상호 필요하고 약간의 갈등과 마찰이 되는 인권도 다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균형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걸 사실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도 스스로 이건 자기결정권은 아닙니다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단계와 과정이 있는지 이건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미 대표님께서는 이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좀 방안을 좀 갖고 계실까요?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가 또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가 당연히 혼란스럽죠.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좀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실 1980년도 민주화운동 때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지난한 과정을 예. 겪었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이렇게 지방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인권 조례를 만드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존폐 논란이 생기는데 이 지방 권력에 의해서 학생 인권이 위협당하는 가치가 되면 안 된다. 이건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보편적이고 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금 발의된 학생 인권법을 시급히 제정하는 것이 이런 혼란을 근본적으로 막는 지금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지금 마침 이제 그 대표님께서 야당의 이제 학생 인권법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네. 21대에 이어서 이제 22대도 여소야대의 예. 어떤 정치 환경이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야당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생 인권법을 이제 추진하겠다. 근데 이제 교원 단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있죠. 그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제 먼저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거든요. 이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께서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 인권법,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방금 우리 강현미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안 된다. 네. 학생들을. 그런데 사실은 또 지방 권력이 바뀌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개정됐다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보편적인 인권이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인권은 학생임에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것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가들이 야, 그 인권 조례는 법률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고 만들려면 전국적으로 통일대로 만들어야지. 어떤 지역이 있고 전라도 지역은 있고 뭐 전남, 전북, 광주 있고 서울하고 경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 있는 학생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잘못된 조례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인권법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이라는 걸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학생 인권이 있으면 그럼 교사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대립되냐?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권 침해 할 때는 교권은 교사의 인권이 아니고 교수가 국가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이윤받은 자율법적이고 실정법적인 그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건 책무입니다. 근데 학생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교사의 책무를 못하게 해요. 교육 활동이 제한돼 버립니다. 교권이 침해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인권이란 말이 아니라 교권 침해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학생 인권법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단히 모순적인 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학생인권을 안 지키면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말할 때 이제 교사를 징계한다.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사를 징계해요. 징계를 공고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에요. 네. 국가 공무원. 근데 국가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징계를 공고한다. 이건 법률상으로 체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로 하면 맞을 수 있죠. 체계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학생 인권을 만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내로남불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학생 인권법을 만들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자 하는 분들이 뭘 하냐면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해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거기에 이제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서적 학대는 교사로 가야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교육사법 하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 주세요. 정서적 학대는 빼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정말 모순입니다. 학생 인권을 가장 보호하고 학생의 차별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고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듭시다. 법으로 만듭시다 하면서 아동복지법은 개정해달라고 한다? 그건 모순떡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대란 말 자체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만 여기 학대가 정신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학생인권 조례가 학대란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장소적 학대를 법률로 규정을 하니까 교사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학생인권법을 만든다? 앞으로 교사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입장에서. 예. 일부 이제 변호사님 의견과 동의하면서 예.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서 이제 저는 이걸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제 그 파장과 예. 영향력이 갈 것인가 보면 그 이제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면 자율과 책임,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에 그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장점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저는 조금 단점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뭐냐면 학생의 자율성과 학교 그 운영의 자율성은 무엇을 먼저 가야 되느냐. 네. 저는 이제 학교라고 먼저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권리와 학생의 책임 의무의 소홀한 점. 그러면 이거는 학생이 책임질 것인가, 학부모가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학교의 규칙 준수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공부를 매우 소홀히 하고, 아까 변호사님 네. 지적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자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둬라. 그다음에 그 학생 상호 간의 협력 관계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예의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어올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가 잡힌 다음에 뭐 인권법이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아직은 조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그 강영미 대표님 이제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그 학생인권법 이제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 법제화로 좀 하려면 네.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우선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초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조항이 추가가 돼 있지만 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거기에 학생 인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됐던 거고요. 그리고 학생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사실은 학생들은 구제를 신청할 방법을 몰라요. 그 제도도 없고 절차도 없고요. 이제까지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아동학대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도 이제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걸 어디에 상담해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학생인권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소통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학생인권 조례 덕분에 교사의 교육 활동이 더욱더 보장되고 좀 아동 학대로부터 신고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완하는 학생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이 교육감의 성향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서 뭐 여소야대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나 내용 등에서 이제 지역별 편차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뭐 저쪽 그 일부 있고 없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그 학생 인권 교육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그 지역별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좀 어느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교육, 인권 교육, 보면 이렇게 학생 인권조례 이제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라고 돼 있고요. 그게 이제 2시간씩 연 2시간씩 시키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가 이제 대법원에 소송이 걸렸을 때 유일하게 인권 교육 2시간 시킨 것은 그건 교육감이 할 수 있다. 나머지 교육은 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자기는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남들한테 교육시킨 거 너무 좋아해요. 인권 교육 시키고 성교육 시키고 노동교육 시키겠다. 그럼 자기가 하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전부 인권교육입니다. 조영선 교수님 계시겠지만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인권이 뭡니까? 우리 모든 생활 다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법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추상성이에요. 우리 헌법에 대해 인권이란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인권. 나머지는 다 자유인의 권리지 이렇게 나오지. 그럼에도 그러한 숭고한 말을 하다가 학생 인권 해가지고 그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례로 정해가지고 교육감들이 선거할 때 이슈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적 편차는 방금처럼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니까 지역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건 국가 사무입니다. 지방자치 사무가 아닙니다. 이 교육 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그 교육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도 정해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율성 가지고 이제 교육부가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죠, 교육감들이.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이 인권 교육이다. 그리고 지역적 편차가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법제화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현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등 교육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했으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례를 폐지하고 또 교권과 교육 활동에 관해서 또 교육 과정에 관해서 정해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지역별 편차 극복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지역별로 격차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공교육 현장, 학교의 교육 과정은 이제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벌써 올해부터 이제 2022 교육 과정이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국가 표준 교육 과정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17개 시도의 교육감을 또 이렇게 투표로 선거로 이제 선발할 이유가 굳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인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학생 뒤에는 분명히 보호자인 학부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 중요한데 혹시 학부모들의 인권을 너무 학생의 인권에다가 투입을 해서 과장하지 않나. 이제 이런 거는 지역마다 어떤 격차가 있다 그러면 요건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요건 아마 계몽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지역별 편차 극복 방안 좀 핵심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네. 조례가 없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저희 전국 단위 단체랑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학교 규칙 전국 조사를 했을 때 대전이 학교 규칙 점수가 그리고 인권 점수가 굉장히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전교육청이 하는 교육들을 살펴보면 인권 교육이랑 인성 교육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좀 인성 교육에 굉장히 치중돼 있다고 여겨져요. 저는 이런 교권 침해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가 다 이런 인권 교육의 부재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딱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둘러싼 시선이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